요즘 주한미군 때문에 한국이 들썩거리고 있죠. 그리고 예전보다 많은 여군들이 주한미군이 되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하는데요. 한국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군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만나 전역하는 상황이 계속 늘고 있다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연애조차 군인에게 사치라 하던 특전사 여성입니다. 한국으로 배치를 받은 그녀는 군인 정신이 물렁해진 동료를 타박하기도 했지만 결국 동료들의 부탁에 마지못해 생전 처음 치마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휴가로 나간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 남자가 그녀의 치마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치마가 찢어지는 동안 저항도 못한 채 꼼짝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특수전사령부, 거기서 10년을 복무한 제가 처음으로 해외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 스톤입니다. 저는 언제나 완벽함을 추구했고 그 완벽함이야말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왔어요. 제 별명은 스톤이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정작 동기들이 제게 붙여준 또 다른 별명은 아이언 레이디였습니다. 총기 조작 시험에서 만점, 산악생존 훈련에서 1등, 근접 전투에서는 남성 동기 5명을 동시에 상대해도 이길 수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어요. 실제로 저는 지난 5년간 모든 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고, 특히 체력 검정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전체 1등을 차지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강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특수전사령부에서 여성으로 살아남으려면 남성보다 2배는 강해야 했고, 실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약함도, 한 번의 실수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이라는 것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연애?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도 약점이 될 뿐이었어요.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저를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 결과 저는 20살에 군에 입대했고 특수전사령부까지 올라왔지만 정작 한 번도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기들은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저는 항상 부대에 남아서 추가 훈련을 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보여도 의도적으로 차갑게 대했습니다. 가까워지면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 주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그 벽 안에서 저는 외롭지만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작전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파견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히 또 다른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간 주한미군 부대에서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지도하고 돌아오는 것. 별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출발 전 브리핑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선배들은 한국에 다녀온 동료들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했어요. 더 여유로워졌고 규율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한국인과 결혼해서 전역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임무가 최우선이었고 감정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브리핑을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도 익혔어요. 분단 상황, 북한과의 긴장 관계, 주한미군의 역할 등등. 모든 것이 군사적 관점에서 설명되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나 일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부대 안에서만 생활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첫인상은 깨끗함이었습니다. 공항부터가 미국의 웬만한 민간 시설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부대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관찰했는데 생각보다 발전된 모습에 약간 놀랐어요. 주한미군 부대에 도착해서 첫 주를 보내며 느낀 건 정말로 분위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미국 본토의 부대와 비교해서 확실히 여유로웠어요. 병사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현지 음식을 즐기고 심지어 한국 연예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인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제가 담당하게 된 임무는 한국군 특전사들과의 합동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한국군 특전사들을 만났을 때는 좀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체격이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특히 그들의 단결력과 끈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거리감을 유지했어요. 업무적인 관계 이상으로 발전시킬 생각은 없었거든요. 부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동기들과의 온도 차이였습니다. 함께 파견 온 동기들은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는데 저만 유독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들 한국 음식을 맛있다고 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현지 친구들을 사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대 안에서만 생활하려고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제시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시카는 저와 같은 기수로 입대한 동기 중 한 명이었는데 평소에 저를 많이 걱정해주는 친구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가끔은 부대 밖으로 나가서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제안을 번번이 거절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밖으로 나갈 때마다 보이는 거리들은 정말 신기했어요. 새벽 시간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니고 지하철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흔적이 아닌 평화로운 일상이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예의였습니다.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항상 정중했고 길에서 마주치는 시민들도 외국인인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동기들이 주말 외출을 제안했어요. 서울 시내 구경을 같이 가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체력 단련을 하는 게 제 루틴이었거든요. 하지만 동기들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따라가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모르게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출 전날 밤 동기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를 비롯해서 같이 파견 온 여성 동기 2명이 왔는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계획이 있어 보였거든요. 쇼핑백에서 나온 건 하늘색 블라우스와 긴 치마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군복이 아닌 옷을 입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거였어요. 여성스러운 옷을 입으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요. 동기들은 제가 거부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미 옷도 사왔고 내일 함께 나갈 계획도 다 세웠다고 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도 은연중에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성스럽게 꾸민 제 모습이 어떨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봉인해두었던 제 안의 여성성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여자라는 것을 부정하고 살아왔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예쁜 옷도 입지 않고 연애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봐도 될까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저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가 제 피부톤과 잘 어울렸고 긴 치마는 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했어요. 동기들이 빌려준 가벼운 화장품으로 살짝 화장을 하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평소 짧게 자른 머리도 조금 다르게 스타일링하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났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인가 싶었어요. 10년 동안 숨겨두었던 모습이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여성스러운 모습이 저에게 어울리는 걸까요? 너무 어색해 보이는 건 아닐까요? 제시카와 다른 동기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 평소에 너무 아까웠다고 말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들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군복을 입었을 때는 호기심 섞인 시선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자연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여성 중 한 명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관찰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질서 정연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명동거리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형형색색의 간판들, 맛있는 냄새들이 뒤섞인 공간. 이 모든 게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군부대의 엄격하고 규칙적인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공간이었거든요. 동기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는 경험은 정말 신기했어요. 점원이 저에게 어울릴 만한 옷들을 추천해줬고 동기들도 이것저것 골라서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군복만 입고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화장품 가게에서는 더욱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점원이 저에게 어울릴 만한 색상을 찾아주고 간단한 메이크업 방법도 알려줬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여성스러워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고 강해 보일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구경하고 쇼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오후 늦게까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치마가 불편하고 화장이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심지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늦게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동기들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 치마가 잡아당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치마가 몸에 붙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치마 자락이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어서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에서 온갖 위험한 상황들을 겪어봤지만 이런 일상적인 사고는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치마를 잡아당겨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치마는 점점 더 많이 끼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자칫하면 제가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 상황들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았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균형을 잃을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바로 그때 뒤편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남성이었어요. 그는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남성은 망설임 없이 제 치마를 과감하게 찢어버렸어요. 순간적인 판단이었지만 정말 적절한 대처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더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하지만 치마가 찢어지면서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저를 구하려던 그 남성은 저를 안고 함께 깨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넘어지고 나서도 그 남성은 재빠르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제 하반신을 덮어주었습니다. 자신도 다친 상황에서 저희 체면을 먼저 생각해 준 거였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잠시 정신이 혼미했지만 저는 그 남성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저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기에는 경계나 긴장이 아니라 순수한 걱정과 배려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따뜻함, 안도감?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고 동기들도 놀라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 한국 남성의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자신도 다쳤는데 저만 걱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아,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느낌인 걸까요? 강하기만 했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된 순간, 그리고 그 의존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순간 말이에요. 그날 저는 군인 엘리자 스톤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성으로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의식이 사라져가면서도 저는 그 남성의 따뜻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 그리고 소독약 냄새. 병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몸을 움직여보니 왼쪽 다리와 팔에 묵직한 통증이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병실 구석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한국 남성이었는데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가 깨어나는 것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어색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아플 때마다 혼자 견뎌야 했는데 누군가 제 곁에서 지켜봐 준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그것도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그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들어온 남성들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령조도 아니고 거칠지도 않고 그냥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자신을 서진우라고 소개했습니다.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보안 관련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 치마를 찢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변명이 아니라 진짜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실수를 하면 사과보다는 책임 추궁이 먼저였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저를 구해놓고도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말입니다. 의사가 와서 제 상태를 확인해줬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타박상이 있고 팔꿈치에 찰과상이 있을 뿐이었어요. 하루 이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바로 퇴원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진우 씨도 의사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저를 걱정해주는 게 신기했어요. 군대에서는 다쳐도 빨리 회복해서 복귀하는 게 미덕이라고 여겨졌는데 이 사람은 저에게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에서 동기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제시카를 비롯해서 함께 외출했던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왔습니다. 그들은 진우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소개하자 모두들 고마워했습니다. 진우 씨는 동기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영어를 꽤 잘했는데 가끔 한국어로 된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는 저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겸손해 보였어요. 자신이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기들이 돌아간 후 병실에는 다시 저와 진우 씨만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는데 저는 왜인지 그가 가는 게 아쉬웠어요. 10년 동안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는데 하루 만에 누군가의 존재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진우 씨가 저를 구할 때의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빠른 판단력,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용기, 그리고 제 체면을 챙겨준 배려. 이 모든 게 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는데 병원 음식은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쯤 되어서 진우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는데 직접 끓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을 먹어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병원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닭고기와 여러 채소가 들어간 죽이었는데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걸 한 입 먹어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죽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레시피라고 했습니다. 병원 음식이 맛없어서 기운이 나지 않을 텐데 이걸 먹고 빨리 회복하라고 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간호사와 함께 제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진우 씨가 간호사에게 한국어로 뭔가 물어보는데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등등 세세한 것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제 건강을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저를 세심하게 챙겨준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어요. 군대에서는 아프면 빨리 낫는 게 최선이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중요했는데 이 사람은 제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걸 배려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 씨가 또 다른 음식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미역국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몸이 아플 때 미역국을 먹는다고 설명해줬습니다. 미역이 몸에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했어요.
그 미역국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맛이었어요. 진우 씨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물었더니 도움을 드린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치마를 찢고 넘어진 거니까 책임을 느낀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그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보안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위급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군대 이야기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 때문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들어주니까 자연스럽게 입이 열렸어요. 특수전사령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왜 군인이 되었는지,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등등 말이에요. 진우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특수부대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동정이나 특별함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대단하다는 의미였어요. 이틀째 되는 날,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상처도 잘 아물고 있고 다른 이상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끝난다는 게 싫었거든요. 진우 씨도 제 퇴원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아쉬워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그는 제가 부대로 돌아가도 연락을 계속 하자고 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주말에 시간이 되면 만나서 서울 구경을 더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 진우 씨가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계란죽이었는데 여기에 작은 반찬들도 함께 준비해 왔어요. 김치, 나물, 작은 생선구이까지. 마치 집에서 먹는 한식 한상 같았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플 때 챙겨주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서 진우 씨는 저를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리를 다쳤으니 대중교통보다는 편하게 가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의 차는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도 은은하게 났어요. 차 안에서 그는 앞으로도 제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해서 동기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병원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생기가 도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진 건 맞았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진우 씨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는데 점점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날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기분이 어떤지 같은 소소한 것들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업무 중심이었고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건 금기시되었거든요. 하지만 진우 씨와의 대화는 달랐어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주말, 진우 씨가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군인이 현지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기들이 문화 체험도 중요하다고 가보라고 등을 떠밀어줬습니다. 그날 만난 진우 씨는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병원에서 볼 때보다 더 활기차 보였고 옷차림도 캐주얼하면서 세련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강공원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넓고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쉬고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진우 씨와 함께 강변을 걸으면서 저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군대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고 완벽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는 제게 한국의 계절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지금은 봄이라서 날씨가 좋지만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하다고 했어요.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나라라고 하니까 그런 변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는 저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정통 한식을 먹어봐야 한국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식당은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곳이었는데 음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여러 가지 반찬들이 한 상 가득 나왔어요. 진우 씨는 제게 각각의 음식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언제 먹는 음식인지 등등. 그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날 오후 부대로 돌아와서 저는 동기들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저였는데 그날은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제시카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건 아니냐고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는데 저도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진우 씨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진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즐거웠다고 다음에도 시간 되면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진우 씨의 만남은 자연스러워졌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서울 곳곳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군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체험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는데 자주 만난다는 걸 알고는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성 동료들 중 일부는 한국 남자들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남자들이 연약하다고 미군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전투 경험도 없고 체력도 약하고 의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진우 씨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와 사귀는 게 과연 미군에게 어울리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특히 특수부대 출신인 저에게는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들이 진우 씨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우 씨를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편견만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진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했어요. 한번 제대로 실력을 비교해보자고요.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서 누가 더 뛰어난지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흥미로워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바이벌 게임 제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진우 씨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참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동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생겨서 좋다고 했어요. 서바이벌 게임을 제안한 후 며칠 동안 저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동료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싶은 마음은 확실했지만 동시에 진우 씨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게임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동료들의 자신감이 드러났습니다. 마이크와 톰, 두 명의 남성 동기들은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들은 특수전사령부에서 수년간 실전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들이었고 특히 산악훈련에서는 항상 최상위 성적을 유지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의 한 산악 지형으로 정해졌어요. 실제 군사 훈련장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험준하고 복잡한 지형이었습니다. 페인트볼 총을 사용한 모의 전투로 상대팀을 모두 제압하거나 깃발을 먼저 획득하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이었어요. 게임 전날 밤, 저는 진우 씨와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 산을 여러 번 와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등산을 취미로 한다고 했는데 그 산의 지형과 특징을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구간이 은폐하기 좋고 어느 길목이 요충지인지 물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지까지 꿰뚫고 있었어요. 그의 지형 분석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이 아닌데도 전술적 사고를 할 줄 아는 거였어요. 단순히 등산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평범한 회사원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당일 아침, 우리는 일찍 산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은 완전 무장을 한 상태였어요. 최신식 장비들로 무장하고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진우 씨는 간단한 등산복 차림에 기본적인 장비만 가지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상대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가 게임 시작 전에 농담처럼 말했어요. 저 남자가 제 대신 짐이라도 져주겠냐고, 특전사랑 민간인이랑 어떻게 비교하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진우 씨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화내거나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상황은 예상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 진우 씨는 완전히 다른 루트를 선택했어요.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니라 더 험한 길을 택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료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상한 루트와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우 씨의 움직임은 정말 놀라웠어요. 소리 없이 이동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항상 엄폐물을 활용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산속을 돌아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지형을 활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전이 시작되었을 때 진우 씨의 사격 실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페인트볼 총이라는 제약이 있었지만 그의 정확도는 거의 저격수 수준이었어요. 100m 거리에서도 정확히 표적을 맞췄습니다. 게다가 사격 후 즉시 위치를 이동해서 반격당할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마이크가 첫 번째로 아웃당했을 때 그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진우 씨는 완벽하게 은폐된 위치에서 사격하고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완벽한 호흡을 맞춰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뭘 하려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챘고 저 역시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런 팀워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토미 측면 우회를 시도했을 때 진우 씨는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손짓으로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가 완벽했습니다. 저는 정면에서 주의를 끌고 그는 옆에서 기습 공격을 가하는 전술이었어요. 전투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진우 씨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침착함,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뛰어난 전술 감각.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남성과도 달랐습니다. 한국에 사는 정말 미국의 평원과 달랐어요. 울창한 숲, 급경사, 바위들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지형. 이런 환경에서 진우 씨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반면 동료들은 평소 훈련하던 환경과 다른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임이 끝날 무렵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동료 2명은 모두 아웃되었고 우리는 깃발까지 확보한 상태였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동료들은 정말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 씨를 바라봤어요. 민간인이라더니 완전히 특수부대 출신 같다고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진우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군대는 오래전에 다녀왔지만 사는 여전히 자신의 친구라고요. 그리고 보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계속 이런 훈련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의 직업이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게임이 끝난 후 복귀를 하면서 동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진우 씨의 실력을 인정하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톰은 한국군 특수부대 출신이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들은 진우 씨를 동등한 상대로 대하고 있었고 진우 씨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군인들 특유의 거친 농담도 잘 받아줬고 오히려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다른 거였습니다. 그날 산에서 느꼈던 그 완벽한 호흡, 절대적인 신뢰감. 처음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믿어볼 수 있었어요. 제가 뒤를 맡겨도 될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진우 씨와 단둘이 산책을 하게 되었어요. 동료들은 먼저 숙소로 돌아갔고 우리는 강가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으로 제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꿔놨다고요. 1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함께할 때의 힘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해본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진우 씨도 저에게 진심을 털어놨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다고 강하면서도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싸우면서 느낀 건 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였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동시에 너무나 평안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는 잘 몰랐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아직 현역 미군이었고 진우 씨는 한국인 민간인이었습니다. 군 규정상 이런 관계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10년 동안 군인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의 삶,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말이에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인생,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진우 씨와의 미래.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이 사람만큼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대로 돌아와서 동료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진우 씨에 대한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존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이크는 다음에 또 이런 게임을 하자고, 이번에는 더 어려운 조건으로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진우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선택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말이에요. 그 주말 진우 씨와 만났을 때 저는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군 규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까지요.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에 말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 정말 특별한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동시에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인으로서의 삶만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가능성들도 고려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군 규정상 외국인과의 연애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복무지 변경이나 전역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부대로 돌아와서 며칠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진우 씨에 대한 편견은 없어졌지만 대신 제가 너무 깊이 빠져든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시카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진지한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의 일시적인 감정인지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진우 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행복감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더 큰 문제는 상급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인 존슨 대위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서 은근한 경고를 받았어요. 현지인과의 관계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였습니다. 존슨 대위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훈련에서 실수가 늘었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지적은 없었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업무 시간에는 더욱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고 진우 씨와의 만남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답답함이 커져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몇 주가 지났을 때 제 몸에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속이 미식거리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어요. 위염일 수도 있고 과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알려준 결과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의사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임신이라는 단어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병원을 나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임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아직 미혼이었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감정은 당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중에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진우 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의 관계가 아직 그 정도로 깊어진 건지, 그가 이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주말에 진우 씨와 만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천천히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의 첫 반응은 제가 괜찮은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어떤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등등 저에 대한 걱정이 먼저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저를 지켜주겠다고,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명령보다도 강했고 어떤 전투보다도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왔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싶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함께 서로를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군인으로서의 산만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전역 문제였어요. 미군 규정상 임신한 여군은 일정 기간 후에는 전투 업무에서 제외되고 출산 후에도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제가 맡고 있던 특수전사령부에서의 업무는 임신 상태로는 계속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역이라는 선택이 더 이상 패배나 포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처럼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복 대신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 군인 대신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진우 씨와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문제, 한국에서의 정착 문제, 아이 교육 문제 등등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씩 검토해봤어요. 생각보다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부대에서는 아직 임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공식적으로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 때문에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어요. 동기들 중 일부는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시카는 제가 요즘 자주 피곤해하고 식욕이 변한 걸 알아챘어요. 임신인 것 같다고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전역 절차에 대해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구체적인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다행히 제 복무 기간과 계급을 고려할 때 명예전역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진우 씨도 자신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준비들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집 문제, 경제적 계획, 양가 부모님께 소개하는 문제 등등 현실적인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은 정말 긴장되는 일이었어요. 진우 씨의 부모님은 처음에 조금 놀라셨지만 곧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아버지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건 더욱 어려웠습니다. 군인인 아버지는 제가 전역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결국 지지해 주셨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집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새로웠습니다. 10년 동안 전투복만 입고 살았던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웨딩드레스를 처음 입어봤을 때였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부대에서는 제가 전역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동기들은 갑작스럽다고 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줬습니다.
상급자들도 아쉬워했지만 제 선택을 지지해줬어요. 저녁 전 마지막 며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의 추억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게 지금의 제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 씨와의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용히 치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진우 씨와 마주선 순간 저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군작전이 아니라 인생 작전이었다고요. 그렇게 저는 군복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 스톤 상사에서 서진우의 아내가 된 거였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강함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자서 버티는 강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강함으로 말이에요. 결혼 후 첫 달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1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체력 단련을 하던 제가 이제는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신기했어요. 총 대신 주방 도구를 들고 전투 훈련 대신 집안 청소를 하는 제 모습이 정말 낯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군대에서는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제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오전에는 뭘 하고 오후에는 뭘 할지 결정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진우 씨는 그런 저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줬습니다.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도와주면서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한국어 공부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표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진우 씨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발음을 틀려도 웃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짜증내지 않았어요. 군대에서는 이런 친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요리를 배우는 과정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밥솥 사용법도 모르던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하나하나 알려줬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진우 씨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돌봐줬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만들어줬고 몸이 무거워지면 마사지도 해줬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부대 동기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들은 제 변화에 놀랐어요. 훨씬 부드러워졌고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군인 시절의 날카로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여성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이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제시카가 말했어요. 인생의 파트너를 찾은 거라고요.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진우 씨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제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규정을 넘어선 사랑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들이 훨씬 더 소중했어요. 사랑, 가족, 그리고 진정한 행복 말입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몸의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평소 하던 운동도 조심스럽게 해야 했어요. 진우 씨는 임산부를 위한 요가 클래스를 찾아줬고 함께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다른 임산부들은 대부분 한국 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분들을 통해 한국에서의 육아 문화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김미경 씨라는 분과 특히 친해졌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제가 외국인이라서 모르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미경 씨를 통해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도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100일 동안 산모를 특별히 돌보는 문화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서는 출산 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우 씨의 어머니께서도 산후조리에 대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산후 회복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주시면서 정말 친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아기 방을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진우 씨와 함께 아기 용품들을 하나하나 고르면서 정말 부모가 된다는 실감이 났어요. 작은 옷들, 기저귀, 젖병 등을 보면서 곧 이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길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특히 아기 침대를 조립하는 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진우 씨가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완성된 침대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행복해했어요.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 함께 부대 생활을 했던 동기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시카, 마이크, 톰이 함께 왔는데 제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배가 많이 나온 모습도 신기했지만 제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동기들은 제가 사는 집을 구경하면서 감탄했어요. 진우 씨가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신혼집이 정말 아늑하고 따뜻했거든요. 특히 아기 방을 보면서는 모두들 감동했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이크가 날짜를 계산해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전역하기 전에 임신한 게 맞다고,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지만 인생 최고의 성공작이라고요. 그 말을 할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군복을 벗은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우가 아닌 엄마로 불릴 미래가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동기들은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전에 저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행복을 숨기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시카는 정말 많이 변했다고, 훨씬 여성스럽고 부드러워졌다고 말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진우 씨는 더욱 세심하게 저를 돌봤습니다. 병원에 갈 준비물을 미리 챙겨놓고 언제든 출발할 수 있도록 차에 기름도 가득 채워놓았어요. 그의 꼼꼼함을 보면서 정말 믿음직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은 새벽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정말 출산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 씨를 깨웠더니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병원 갈 준비를 해줬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서도 진우 씨는 정말 침착했습니다. 안전 운전을 하면서도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덕분에 저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출산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으면서 웬만한 고통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출산의 고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가 계속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진우 씨의 부모님과 제 아버지도 병원에 와서 기다려주셨습니다. 특히 진우 씨 어머니는 제가 진통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같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응원해주셨어요. 이런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출산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제 품에 안기는 순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 씨도 아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처럼 강하고 아빠처럼 따뜻하게 자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지켜야 할 두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 씨와 우리 아들. 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기 이름을 짓는 과정도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식 이름과 영어식 이름을 모두 고려해서 두 문화를 모두 품을 수 있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결국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정했는데 민은 백성을 뜻하고 주는 준수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2주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지내면서 모유 수유법, 기저귀 가는 법, 목욕시키는 법 등 육아의 기본기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밤중 수유가 가장 힘들었어요. 3시간마다 깨서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했는데 수면 부족으로 정말 지쳤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제 젖을 먹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요. 진우 씨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트림을 시켜주고 아기가 울 때 달래주는 모든 일을 함께 했어요. 이런 남편을 둔 제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진짜 육아가 시작되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저희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진우 씨 어머니께서 자주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산후 회복에 좋은 음식도 만들어 주셨어요. 특히 미역국은 정말 매일 끓여주셨는데 덕분에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손자를 보러 한국까지 오셨어요. 처음에는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시더니 금세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닮았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육아를 하면서 진우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아기를 돌보면서 진정한 팀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면서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100일이 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제가 정말 완벽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군인에서 엄마가 되는 전환이 이렇게 성공적일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작전명 가족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고요. 그 말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있는 완전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전에는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첫 미소를 지었을 때, 첫 옹알이를 했을 때, 목을 가눴을 때, 뒤집기를 했을 때,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진우 씨도 아빠로서 점점 성장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아기 돌보기가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고, 민준이도 아빠를 알아보고 웃어주었습니다.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준비하던 진우 씨를 보면서 저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은 민준이 돌보기에 집중하겠지만 나중에는 저도 한국 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고 싶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진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진우 씨와 민준이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작전명 가족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군인 엘리자 스톤은 이제 없지만 진우의 아내이자 민준이의 엄마인 새로운 엘리자가 탄생한 거였어요. 이 새로운 정체성이 저에게는 어떤 계급장보다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준이가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육아와 가정이라는 전장은 특수부대 훈련보다 더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했어요.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 한국식 산후조리 문화에 적응하기,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까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전사 시절에 배웠던 인내심과 적응력을 총동원해서 이 새로운 임무에 임했습니다. 가정이라는 진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민준이의 수유 시간, 수면 패턴, 성장 단계별 필요사항들을 모두 기록하고 분석했어요. 마치 정보 수집하듯이 육아서를 읽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경험 있는 엄마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집에만 있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산후 회복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정말 많았는데 일반적인 피트니스 센터는 아기를 데리고 가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산후 여성의 몸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트레이너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특수부대에서의 체력 훈련 경험과 육아 경험을 결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5명, 6명 정도의 엄마들과 함께 운동을 했어요. 아기들도 함께 데려와서 엄마가 운동하는 동안 옆에서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특징은 실용성이었어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아기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아기를 안고 하는 스쿼트나 아기와 함께하는 플랭크 같은 운동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안전이었습니다. 산후 여성의 몸은 아직 회복 중이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각자의 회복 상태와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엄마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클래스 참여자들은 주로 한국인 엄마들이었는데 의외로 외국인 엄마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가족들 중에서 한국에서 출산한 여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언어 소통이 가능하면서 미국식 훈련 방식을 이해하는 강사를 찾기 어려웠는데 제가 딱 맞는 조건이었던 거죠. 클래스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참여했던 엄마들이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소셜미디어에도 후기를 올리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러던 중 지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직 특전사 여군이 운영하는 독특한 산모 운동 클래스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갑자기 저는 한국에서 유명인이 되어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저를 전직 특전사 여군이 만든 엄마들을 위한 서바이벌 클래스라고 소개했는데 이 표현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육아 자체가 하나의 서바이벌이니까요. 엄마들이 이 힘든 시기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저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되었어요. 군인도 아니고 그냥 주부도 아닌 전문성을 가진 강사이자 지역 사회의 리더가 된 거였습니다. 이런 역할이 저에게 정말 잘 맞는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참여자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엄마가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 체력이 약해서 아이 돌보기 힘들어하던 엄마가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참여자가 있었는데 김수진 씨라는 분이었어요. 쌍둥이를 낳고 육아 스트레스로 정말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제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밝아지셔서 나중에는 다른 엄마들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셨어요.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법, 개인별 맞춤 지도법, 그룹을 이끄는 리더십 등 새로운 기술들을 익혔어요. 군대에서 배운 리더십과는 또 다른 종류의 리더십이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군대에서는 명령과 복종이 기본이었는데 여기서는 공감과 이해가 더 중요했습니다. 각각의 엄마들이 가진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웠어요. 민준이가 돌이 되었을 무렵 미국에서 복무하던 동기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제시카를 비롯해서 마이크, 톰까지 함께 와서 제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어요. 그들은 제 변화한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제시카는 말했어요. 저처럼 강하고 독립적이던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다고요. 예전에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동기들에게 제 클래스도 보여줬어요. 한국인 엄마들과 함께 운동하는 모습, 아기들과 함께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제가 강사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이크는 자신도 전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 변화가 그들에게도 영감을 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제시카가 물어봤어요. 자신들도 어디서든 새로운 작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저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전명 가족은 실패가 없는 작전이라고 단지 진심을 담을 수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차가운 군인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동기들이 떠난 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리자 스톤 상사에서 시작해서 진우의 아내, 민준이의 엄마, 그리고 지역 사회의 리더까지 정말 많은 역할을 경험했어요. 각각의 역할이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며느리, 한국 아이의 엄마라는 정체성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진짜 제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먹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직접 김치를 담그기까지 해요. 진우 씨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하니까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를 키우면서 한국의 교육 문화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어요. 어린이집 선택부터 시작해서 조기 교육에 대한 고민까지 한국 부모들이 겪는 고민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를 더욱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줬어요. 제가 운영하는 클래스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도 하고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강사진도 늘려서 더 많은 엄마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산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최근에는 온라인 클래스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엄마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진우 씨도 제 변화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던 저였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민준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집 안을 돌아다니며 탐험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요.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부르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만약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없었다면, 진우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여전히 혼자서 차갑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의 제가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니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삶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민준이가 좀 더 크면 둘째도 생각해보고 있고 제 사업도 더욱 확장하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육아와 관련된 책도 써보고 싶어요. 군인에서 엄마가 된 저만의 경험담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보여준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강하게 살던 사람이라도 사랑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새로운 도전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며느리이자 아이의 엄마, 지역 사회의 리더, 그리고 사랑을 배운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그날의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